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정직한 뉴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30%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사설 볼까요? 그 이유가 뭐 당내 분란 때문이다, 이런 해석, 분석도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 윤 대통령 당권 경쟁 개입 반민주적 태행 멈춰라. 조선일보 사설, 진박 운운하다 망한 당에서 재발된 꼴불견 4분.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이전 투고 나경원 밀어내기 국민 보기에 낯뜨겁다. 대체로 뭐 비슷해 보이는데요. 김기만 대표님. 예, 가장 이색적인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네. 전혀 조선일보답지 않은 그런 이 국민의힘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뭐 당권 투쟁이 너무 극심하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동안의 지지율은 작년 12월 한 셋째 주까지 줄곧 추락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줄곧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달 만에 다시 또 하락 추세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 내분 사태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는요?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지지율과 관련해서 저는 그 우리 언론이요 뭐 이만큼 올랐다 떨어졌다 40%대 지지율 회복 뭐 이런 네. 얘기 나올 때마다 40%하고 39.5%가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언론 이게 보도만 따라가다 보면. 네. 이게 언론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이 30% 40%가 뭐 평균 수준인 것처럼 자꾸 인식을 하게 만들어요. 네. 하지만 사실 그 정도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일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봐야 되는 게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크다라는 부분을 계속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지지층이 좀 많이 결집하면 40% 정도 됐다가 거기서 조금 빠지면 30%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말해서 본인들의 지지층 이외에는 중도층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몇 개월째.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신랄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지난해 11월에 왜 미국 중간선거 있을 때 바이든 대통령 42% 지지율이라고 낮다고 후보들이 제 유세장에 오지 마세요. 네. 도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언론들이 또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지지율이 낮아서 바이든은 유세 현장에도 못 간다. 근데 그 바이든의 지지율보다 낮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발 언론이요. 요런 몇 퍼센트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부정 지지율이 58, 59. 또 조사 기관마다 또 각각 다르죠. 그게 또 참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질문 내용과 그다음에 이 응답을 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까지 어느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응답을 했는지까지도 사실은 챙겨봐야지 제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김기만 대표님, 조선일보마저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조선일보가 뭐 대표적인 친여지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했으니 각별한 사이인데도 당에서 꼴불견이 재발되고 있다. 내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무래도 뭐 걱정되니까 하는 얘기겠죠? 예. 국민의힘을 걱정해주는 그런 뭐 몸짓이라고 할까? 그건 네네. 맞는데 네. 표적은 나경원이다. 아,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전체 그 사설에서 일관되게 읽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분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애초에 이제 위촉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표를 냈으면은 사표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해촉, 네. 위촉을 다시 풀어준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고입니다. 해고, 해임. 해임했죠. 해임은 네. 해임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fire, 해고죠. 네. 거기에다가 본인은 사표를 냈는데 처음에는 사표를 내지 않았다.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사의를 분명히 메시지로 보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다가 정식으로 사표를 내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하나 더불어 갖고 있었던 기후환경대사. 네, 그거는 이건 사표 내지 않았는데 네. 이것까지 같이 해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중재인이야 라고 그냥
단죄를 해버리는 거죠. 주홍 글씨를 박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당 내분을 일으키느냐라고 나무라는 게 조선일보의 사설로 저는 읽힙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사람을 야단치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왜냐하면 그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 왜 2016년 진박 논란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혐오감을 느꼈다. 그 결과가 단순히 총선 참패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니 이러다 대통령 탄핵 오면 어떡하려고 이래 니들 정신 차려. 우리 대통령 지켜야지. 이런 의미일까요? 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정현 네. 대표 예. 뽑고 막 이럴 네, 때거든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그분이 네. 대표적인 진박 간별사였고 예. 지금은 진윤을 간별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보고 나경원 전 의원이 아직 뭐 결심을 했다거나 뭐 예. 결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한 건 없으니까 이 뉴스는 좀 더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일본 관련 소식인데 역시 몇 개 언론의 사설들 제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1. 군사대국화 지지한 미국. 국민도 안보 새 판짜기 현실 직시해야 국민에 대한 일깨움이 있나 보네요. 한겨레 사설입니다. 1. 군사대국화 추인한 미국. 동북아 군비 경쟁 우려된다. 상당히 다릅니다. 경향신문도 보죠. 미국의 일본 군사대국화 지지 정교한 대응 전략 세워야. 세 언론사가 각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기만 대표님. 예, 어떻든 새 언론사의 어떤 방향점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가장 정확한 것은 일본이 이제는 날개를 달았다. 군사대국화. 예, 그러니까 이번 기시다 후미오와 이 바이든 간의 이틀간에 걸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승자는 저는 일본이다. 네. 예, 지금까지 뭐 계속 아마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일본 국내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가 이렇게 방위 문제에 있어서만은 활짝 날 수 있는 그런 날개를 단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 확약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그동안 또 5년 동안 방위비를 2배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이걸 공식적으로 추인해 준 그런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은 그동안 전후 70년 동안에 걸쳐서 전수방위라는 그런 개념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공격받을 때만 그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그렇죠. 있다. 자위권 차원이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이게 평화헌법과 묶여가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군사 대륙화로 나갈 수 있고 사실상 왜냐하면 전수방위 개념이 이번에 없어진 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굳게 뭉쳐서 중국의 어떤 도전에 맞섬으로써 노골적으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이런 군비 강화가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서는 뭐 세계의 사설이 거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문평론가님. 네, 저는 지금 그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 만나가지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윤 정부 들어서 한미일 관계를 보면 저는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조선시대에 대감집에 대감님이 있고 사실 직접 노비한테 대감님은 명령을 하지 않죠. 중간에 마름이라는 중간 관리자급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마름이 대감님한테 직접 명령을 듣고 본인이 이제 노비들을 부리는 거잖아요. 자, 예전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한미일 공조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상당히 다른 두 나라와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국이 대감 마님 같고 일본이 마름으로 탁 이번에 우리는 제대로 노비가 된 인정했어요. 겁니까? 저희 노비 된 겁니다. 아이고, 예, 네. 이 중국에 대항해가지고 사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국하고 일본은 중국을 대하는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우리가 중국에 대항해야 돼. 일본 너 책임지고 잘 따라와. 그러니까 예 형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
둘이서 이제 관계 개선해야 돼라는 압박을 미국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도 이렇게 원하는데 한국 니들 언제까지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또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가 사실은 대등한 차원의 공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이 일본 종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위협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었어도 그걸 차단하는 기본적인 어떤 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집권 8개월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일본과는 완전히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정책들이 왜 자꾸 그 일본의 말을 미국이 편을 들어주지? 예. 그렇죠. 왜 일본에 치우쳐진 그런 미일 정책이 나오지? 그러면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그런 위기를 느끼지? 이런 것들이 착시 현상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오바마 행정부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왜 네. 굉장히 밀착해가지고 우리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당시 2015년 12.28 합의가 피해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우리 한국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협정을 정부가 우리 국민들 몰래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상황이 그래서 파동이 됐죠. 그렇습니다. 다시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 협정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네. 지금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또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데요. 하여튼 외교는 차분해야 되고 또 국익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이런 원칙 확인해 보고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얘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UAE 300억 불 한 투자 제2중동붐 기대된다. 한겨레는 전용기 배제 반성은커녕 통큰 결단 미화한 대통령실 이러네요. 상당히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네요. 네, 문희정 평론가님. 네, 저는 그 도대체 이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런 거 항상 나올 때마다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그때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결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와 됐다라고 다 칭송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돼야지 되나 보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MBC 기자들 전용기 태워준 거 마치 시혜를 베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MBC도 비용 내고 탄다며요. 당연합니다. 예, 그 시혜가 아니고 이거는 언론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언론의 정당한 권리이니까 제발 대통령이 내 비행기 태워줄게라는 시각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국제사회에서도 이건 언론 탄압이고 언론의 자유 침해고 표현의 자유 침해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가 전혀 듣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만 대표님, 다보스 포럼에 이제 대통령이 간다는 건데요. 다보스 예. 포럼 뭐 유명한데 대통령이 가는 게 많지 않고요. 또 거기 뭐 시위도 많고 그러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보스 포럼은 아주 뭐 인구 3천 명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그래도 다보스 포럼이라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명사로서의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으니까 저는 간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어도 네, 네. 뭐 간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뭔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고 정말 알차게 얻어와야죠. 그리고 아까 문 평론가가 말한 대로 MBC 사태는 이것은 통큰 결단이 아니다. 이건 정말 대통령이 엄정한 의미에서는 뭐 그 어떤 국헌 수호까지 이렇게 부르짖다가 지금 물러났는데 이건 정확히 밝혀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외교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좀 코미디 같은 소극 같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MBC에 대해서 악의적이라고 그런 단어까지 썼으니 예. 이거는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예. 사실은 진상이야 다 밝혀졌잖아요. 민망하게 딴소리 하다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저희 제 귀에는 바이든으로 들렸기 때문에 제 귀에도 바이든으로 들렸습니다. 네. 예. 아니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이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다면 소송의 당사자는 이제 외교부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때 뭐라고 당사자가 발언했느냐. 네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혹 하나 때려다가 예. 네, 혹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만 대표님 말씀대로 뭔가 차분하게 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뭐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했다고만 이야기하는 건 국민을 약간 낮잡아 보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도 비판이 될 수 있을 것 가장 같아요. 원칙이 돼야 할 당사자의 발언조차 아직 당사자가 정리를 안 해준 상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의 얘기는 여기까지 할 텐데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또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